첫 은행권 제도 개선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과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음식점 메뉴 중 절반가량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배달앱으로 주문한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등 대형 공모주들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한 가운데 중소형 공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실적과 성장성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출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쟁점은 무엇인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오늘 첫 은행권 제도 개선 TF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선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됐던 은행의 과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논의됐는데요. 은행권에 큰 지각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권 관계자들이 정부 서울청사에 모여 은행권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 전 금융업권 협회,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은행 과점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화두로 언급된 것은 은행 과점 체계 개선입니다. 그간 추상적으로 언급됐던 과점 체계 해소가 스몰 라이선스, 챌린저 뱅크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모두 은행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법인데 스몰 라이선스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제도로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그동안 금융업 진입이 어려웠던 핀테크 업체 등에게 간소하게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챌린저 뱅크는 영국에서 등장한 기존 은행의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주로 디지털 특화 소규모 신생은행을 말합니다.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언급됐는데 금융사의 수익이 낮아졌을 때 최고 경영자나 최고 재무책임자 등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삭감하는 클로백 제도 강화가 논의됐습니다. 이 외에도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과 사회공헌 활동의 실적 공시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회의를 거친 후 6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올 하반기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 전체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배달비를 제외하고도 매장과 배달앱 간 음식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장과 배달앱 주문 가격의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가게에서 제공하는 메뉴판에 쓰인 치즈김밥의 가격은 4,000원이지만 배달앱에서는 같은 메뉴를 4,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 전화를 하자 배달 어플에서는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며 배달비와는 별개라고 설명합니다. 이 매장은 배달앱에서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배달비 4,000원을 부과합니다. 치즈김밥을 10줄 주문한다고 가정할 때
매장에서 식사한 고객은 4만 원을 계산하면 되지만 배달 주문한 고객은 배달비 4천 원을 제외하고도 4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의 1,061개 메뉴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매장 내 가격과 배달앱 내 가격이 다른 경우가 58.8%로 조사됐습니다. 1,061개 메뉴 중 529개 메뉴가 매장보다 배달앱에서 더 비쌌고 평균 621원, 최대 4,500원 더 비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배달업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설문한 결과 민간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했을 때 28.7%는 음식 가격을, 18.8%는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인상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음식의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배달비 상승을 소비자들이 더 민감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격 선정 권한은 업주에게 있다고 해도 가격의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격 차이가 있는 매장 중 65%는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 오인성이나 기만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제품 선택이나 상품 선택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서 제대로 고지가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거래 자체가 불안전해지잖아요. 현재 배달 음식은 가격 정보 고시 의무 사항이 없어 법률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체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중소형 공모주의 흥행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등 대형 공모주는 줄줄이 상장 철회를 결정한 반면 중소형 공모주는 투자자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선 실적과 성장성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중소형 공모주의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진행한 나노팀은 증거금만 5조 원 넘게 모였습니다. 나노팀은 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소재 전문 기업으로 일반 청약에서 경쟁률 1637.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도 흥행에 성공하며 희망 공모가도 최상단으로 확정했습니다. IPO 재수생들도 작년과 달리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부진한 기관 수요 예측 결과의 상장 철회를 결정했던 바이오인프라는 지난 17일 공모가를 희망가 최상단에 확정했습니다. 제이오 역시 밸류에이션을 낮춰 증시 입성에 성공해 오늘 공모가 대비 62.31% 상승한 21,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미래반도체, 오브젠 등 4개 기업이 따상 행진을 이어가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컬리, 골프존 카운티, 오아시스 등 대형 IPO가 줄줄이 상장 철회를 결정한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당분간 IPO 시장 내에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높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다만 중소형주 내에서도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기초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중소형 IPO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의 자금 상황이 좋고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수출입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 개정안으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되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효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수출 전문 중소기업. 중동, 중남미, 러시아 등 60개국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바이어에게 자금을 즉시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웠는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으로 안전한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출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걱정이 큰 상황.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은 차후에 우리한테 그 비용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의 업무 중복이 발단이 됐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 수출보험에서 나온 수익으로 중소기업 수출보험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는데 업무 중복이 커지면 사업 수익이 악화돼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외 채무보증 총금액 연간 한도는 무역보험공사 연간 인수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되고 대출 연계 없이도 대외 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됩니다. 수출입은행은 시행령 개정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수주 확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무역보험공사 노조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한정된 무역보험 시장에서 이름만 다른 두 상품이 경쟁하는 건 출혈 경쟁이라는 것. 지원이 절실한 신흥시장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금융만 부실하게 만든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효율성 저하도 지적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원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수원과 무보의 업무 중복이 확대되어 제살각기 경쟁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용기관 운영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지원이나 신시장 개척 등 전반적인 영향까지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기회를 막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성나균 산업일보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이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 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간 보험인수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외 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에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수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 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현지 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 수은의 대출과 연계가 없어도 대외 채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두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맞서고 있는 상황을 위해서는 대외 채무 보증과 중장기 수출보험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사업은 수출협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보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수은의 대외 채무 보증과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 사업 수익이 줄어들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만을 보증할 수 있는 상품인 수출신용보증료가 오를 수밖에 없고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상이나 폭은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이 무보 노조 측에서는 이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데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출 지원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보의 이익 대부분이 중장기 수출보험에서 발생하는 만큼 수은의 대외 채무보증 제약 완화로 인해서 중장기 수출보험 사업 수익이 줄어드는 건 무보의 입장에서 수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치명적인 겁니다. 무보 노조는 정부가 수출난 해결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중 약 70%에 달하는 금액을 무보에 주문한 것을 근거로 들어서 무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10월 수은이 기재부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보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지원 기업 수는
수은의 실적보다 각각 2배 그리고 5배 많았습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은과 무보의 출혈 경쟁과 이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보의 보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무역보험공사 노조 측 주장 중에 이번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그런 건가요? 네, 이 무보 노조는 이번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면서 절차적 흠결 또한 지적했습니다. 먼저 입법 예고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기재부는 무보의 상급 부처인 산업부에 통보했을 뿐이고 개정안 참고 사항의 합의 항목에 부처 합의 예정이라고만 적어놨다고 무보 노조 측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에 있는 사업 소재국, 현지 통화 등 주요 용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보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모법인 수출입은행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이 예외 조항을 신설해 수은법 18조 4항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장도 궁금해지는데 입장 어떻습니까? 수은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과 활용 분야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은은 대외 채무 보증 제약 완화의 목적이 시장 수요에 맞춰 금융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방산이나 원전 등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대규모 수출 산업 같은 경우는 민간 금융이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금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외 채무 보증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정책금융 지원 여력을 확충해 시장의 금융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 및 민간에 대한 공공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 사항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파일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수은 관계자는 이에 더해서 공식적으로 기재부와 산업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번 논란이 마치 기관 간 영역 다툼 혹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기관 입장까지 성나균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 이어 또 다른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두바이 초특급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얄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번 호텔 준공으로 해외 고급 건축 시공 실적 1위 건설사의 위상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쌍용건설이 8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마리나베이 샌즈에 이어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두바이 초특급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얄을 완공했습니다. 아틀란티스 더 로얄은 쌍용건설이 지난 2015년 12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수주했고 80개월의 공사 끝에 올해 2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두바이 야자수 인공섬 위에 지어진 아틀란티스 더 로얄은 44층 규모로 호텔 3개동 791개의 객실, 39층의 최고급 레지던스 3개동 231가구로 구성된 초특급 프로젝트입니다. 전체 공사비만 12억 5,400억 달러, 하나 약 1조 5천억 원이 들어간 대형 공사로 마리나 샌즈베이의 상징인 인피니티 풀을 넘어서는 94개의 초호화 수영장이 특징입니다. 호텔 전체 모습은 하늘에서 보면 S자로 휘어 있으면서 블록을 쌓아 올린 듯한 불규칙한 외관 구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호텔과 레지던스를 잇는 스카이브리지는 쌍용건설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스카이브리지는 1,300톤에 달하는 철골 구조로 지상에서 제작된 뒤 지상 80m까지 들어올려 설치하는 특수 공정을 거쳤습니다. 쌍용건설이 시공한 두바이 아틀란티스 더 로얄은 2019년 싱가포르의 상징이 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 이은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또 하나 탄생시킨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최고급 호텔 등 고급 건축 수주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쌍용건설은 아틀란티스 더 로얄을 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공사기간 연장, 설계 변경, 공사비 증액 등 난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독특한 외관과 초대형 인피니티 풀을 갖춰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아틀란티스 더 로얄. 쌍용건설의 고급 건축 수주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도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 인프라를 구축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에 김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산학연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기반 대학 비즈니스 전략 구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호서대학교는 오늘 블록체인 포럼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NFT 캠퍼스 대학 발전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NFT 캠퍼스 구축 전략 로드맵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대학의 비즈니스 모델이 산학연과 민간이 아우르는 협조 체제로서 새로운 국가 대학 발전의 그 기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에서는 NFT 캠퍼스와 NFT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전략, 그리고 NFT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범 호서대 교수는 NFT 캠퍼스 구축 목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내에 축적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유성 및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교육과 산학협력, 연구 학교 생활 등 NFT가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NFT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와 지역대학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주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NFT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점이라며 밀레니엄 세대의 소비 성향과 맞닿아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NFT 기술 활성화에 따른 전문 인재 양성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하며 급부상한 블록체인과 NFT. 대학가에서도 이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푸조가 연식 변경 모델 E2008이 선보였습니다.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지만 고급 전기차에 버금가는 주행감을 갖췄는데요. 서울에서 파주까지 며칠간 출퇴근이 거뜬할 정도로 주행거리를 극복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세아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답게 견고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고급 트림 푸조 E2008 GT.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한 LED 주간 주행 등과 사자 발톱 모양의 리어램프까지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전면 그릴 중앙에는 전기차 전용 차와 같은 색의 크롬이 적용돼 푸조 라이언 엠블럼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E2008은 연식 변경을 통해 기존 모델보다 주행거리가 9.7% 개선돼 완충 시 26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배터리가 빨리 소진될 수 있어 우려했지만 에너지 손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완충 시 서울에서 파주까지 왕복 주행 후에도 배터리가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다른 차와 비교해 운전대가 작은 편이지만 코너링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내부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최신 아이콕핏이 적용돼 장시간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덜어줬습니다. 전기차답게 노면 소음과 풍질 소음이 적어 안락한 분위기 속 주행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소음 없이 편안한 주행이 가능해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지역을 오고 갈 때 이용하기 좋은 도심형 친환경차임을 실감했습니다. 푸조 E2008 모델은 연식 변경을 통해서 주행거리를 확장했고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심형 전기차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된 이 배경에는 구름 저항이 낮은 타이어를 장착하고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에 최적화된 기어비를 채택해서 에너지를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주행 모드는 총 3가지로 연료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에코, 보편적인 주행 상황에 적합한 표준, 토크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스포츠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승에서 도심 외곽을 주행할 때 스포츠 모드를 활용해 가속감과 핸들링 등 주행의 재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에는 에코 모드로 주행해 도심 속 친환경 라이프 실천에 동참했습니다. 합리적인 친환경 전기차 라이프를 즐기면서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까지 챙기고 싶은 운전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